내가 의과대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공대에 나왔잖아.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선택해라 그랬으면 난 대기업을 안 갔을 거야. 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들어가면 한 분야의 자리에 아까 말했던 뭐 회계나 인사나 총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보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맑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가님께 월급에 대해서 월급?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월급이라는 마약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대학교 가고 직장 가서 돈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다들 월급이라는 마약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글쎄, 뭐 유튜브 나오면서 뭐 월급이 마약이다 라는 말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마약이라는 게 사실 사회 악이잖아. 근데 요즘 마약이라는 말을 참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뭐 월급이 마약이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뭐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지만은 사실 가끔 길 가다 보면 마약김밥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치? 그때 마약은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월급은 마약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월급은 맛있다. 월급 맛있잖아. 왜?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에 나오잖아. 그리고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늘 마약 같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월급은 맛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에 따라서 월급이 많아지고 작아지고, 회사가 잘 되면 월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면 월급은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늘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양만큼 나오니까 월급은 맛있지.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야.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마약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만큼 월급도 사실 무서운 거야. 한번 빠져들게 되면 월급이란 마약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는 순간 이 월급을 스스로 창조하는 직업인으로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우리가 마약 치료하더라도 치료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마약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만큼 월급의 중독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월급은 마약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 직장인과 직업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인과 직업인의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똑같이 그냥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직장은 뭐냐면 자리를 이야기해.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을 직장인이라 그러고, 직업인은 뭐냐면 직업자의 그 업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일을 통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업이라 그래. 어떤 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업이 그 일이 가지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업을 뭐라 그러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어빌리티, 나의 능력을 업이라 그래. 그래서 직장인이 직업인이 못된 이유는, 직장인은 자리라 말했잖아. 뭐 대리, 과장, 부장 자리가 있잖아. 그 자리가 업을 대신하는 건 아니거든. 업은 능력이라 했잖아. 사실 대리가 과장보다 일을 잘하는 경우도 많고 능력이 많은 경우도 많아. 이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올라가면 업이 커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자리만 달라질 뿐이야.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업을 키워나가다 보면 그게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거거든. 자리에 맞는 내 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직업인이라 그러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 그 자체가 직업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월급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업인이라 그러거든. 근데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조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직업인이고 그게 삶의 주인이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직업인으로 가는 걸 좀 막는 느낌이네요. 그치. 그 월급. 그렇지. 어찌 보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건데 직장의 월급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중독에 대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승화라 그러거든. 바꿔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직업인이 되려면 어쨌든 본인의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사업이라는 게 사적인 업을 말해. 결국에는 나의 업을 가지는 게 사업이고 아까 말했듯이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줄 수 있는 입장.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거든. 노예는 월급을 받잖아. 주인은 월급을 주고. 근데 그거를 노예라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거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 말하는데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똑같아. 오너는 주인이고 나머지 회사 직원들은 노예고 머슴이잖아. 근데 그래 말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른 좀 멋떨어진 호칭을 쓰는 것뿐이야. 근데 그걸 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 삶의 오너가 되고자 한다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직장인으로 살아도 돼. 이거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취향의 문제야. 나는 사업하는 게 좋아. 왜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거든. 근데 사실 아까 말했던 월급이란 마약에 찌들어 있다 보면 그냥 그런 노예나 머슴으로 사는 것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어쨌든 노예의 삶은. 어쨌든 월급 받는 시간은 정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못 받잖아.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오히려 사업을 통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 스스로 월급을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면 사실 좀 한 분야만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계팀이다 하면 회계 업무만 하고, 뭐 인사팀이다 하면 인사 업무만 하고.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분야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실 제가 지금 그럼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다들 그렇게 두려우실 것 같은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나는 요즘 MZ 세대들이나 20대 청년들이 선호한 직장이 대기업이잖아, 그렇지? 대기업의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그걸 선호하는데 내가 의과대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내 공대에 나왔잖아.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선택해라 그랬으면 난 대기업을 안 갔을 거야. 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들어가면 한 분야의 자리에 아까 말했던 뭐 회계나 인사나 총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보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 근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사람이 작은 기업을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오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 그 경험이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잘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업은 5가지의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 5가지가 뭐냐면 FMCHO야. FMCHO. F가 처음이 뭐냐면 Finance. 돈에 관련된 거.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하면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더 나아가 세금을 어떻게 내고 대출 내가 얼만큼 받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인 그런 금융 회계에 대한 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당연히 사업에서 망하게 되지.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망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금융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 그게 F야, 파이낸스. 두 번째는 M은 뭐냐면 마케팅이야.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내가 사업을 했어. 마케팅이 안 되면 우리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는 다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 마케팅이 뭘까? 김 작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걸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거. 그치. 우리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마켓에 알리는 게 마케팅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 한계가 있어. 망하진 않지만 한계가 있어. 마케팅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마켓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마켓을 만드는 게 마케팅이야.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게 마케팅이야. 그걸 잘한 게 뭐였어? 카카오톡이잖아. 문자 서비스의 세상에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서비스를 그냥 넣어버렸잖아.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마케팅은 마켓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마케팅이야. 그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 C는 뭐냐면 커스텀 서비스. 어쨌든 우리 고객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지속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우리 고깃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몇 시에는 어떤 분들이 오고 주말에는 어떻게, 주중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알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고깃집을 했을 때 내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재료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우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네 번째가 H는 휴먼 리소스야. 인력 관리, 직원 관리. 내 주변에 이제 원장들 만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원 관리야. 직원 관리가 너무 안 된대. 근데 사실 직원이라는 거는 제1의 고객이 직원이거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우리 병원의 제1의 고객은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대하면 직원들은 되게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 근데 늘 이제 내가 바라는 거하고 직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고객 관리만큼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O가 오퍼레이션. 내가 잘하는 거. 뭐 요리를 잘하거나, 뭐 나처럼 수술을 잘하거나, 제품 판매를 잘하거나, 제품을 잘 만들거나. 그게 오퍼레이션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오늘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네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자, 색은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수는 그 세상에 대한 반응, 느낌을 말하고 있고요. 상은 그 반응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행은 그 상으로 인한 어떤 의지를 말하고, 식은 우리의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네 가지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밤 11시에 TV를 보는데 치킨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치킨은 음식입니다. 식사의 재료입니다. 그 음식의 식사를 우리는 늘 합니다. 그 치킨의 색깔과 향과 맛, 그리고 바사삭 하는 소리와 식감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육식입니다. 육식은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자의식이 만든 식사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저 치킨을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밤 11시에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의지식의 식사입니다. 그러다 문득 알아차림이 옵니다. 이 시간에 왜 이걸 먹고 있지? 몸에도 해롭고 살도 찌잖아.
이 마음의 찜찜함이 생각의 의지를 꺾습니다. 의도식의 식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식사입니다. 음식, 육식, 의지식, 의도식이 바로 우리의 식사 과정입니다. 음식은 색이고 육식은 수상이며 의지식은 행이고 의도식은 식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식사는 밥을 먹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과정,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라는 조건과 환경, 음식이죠. 그것에 반응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며 육식입니다. 어떤 의지를 내고 말하고 행동하며 의지식이죠. 그 밑바탕에 의지를 움직이는 의도, 바로 의도식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알미 생길 때 우리는 세상을, 인생을, 삶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카지노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카지노에서 부자 되는 사람 없잖아. 마찬가지.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야. 근데 카지노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왜냐? 인생의 경험이 없고 레버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야. 내가 잘하는 거, 뭐 요리를 잘하거나 뭐 나처럼 수술을 잘하거나 제품 판매를 잘하거나 제품을 잘 만들거나, 그게 오퍼레이션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O만큼 중요한 게 파이낸스, 마케팅, 커스텀 서비스, 휴먼 리소스, 마지막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이 5가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이 모든 직장인들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직업이 돼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직업인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야생에서 음.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홀로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홀로서기를 하려면. 자, 홀로서기 내자잖아. 네. 똑같은 말이 레버리지야. 홀로서기는 레버리지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레버를 가지고 사용하는 힘을 레버리지라 그래. 레버리지는 레버가 아니야. 레버를 가지고 사용하는 힘이야. 근데 레버가 길면 길수록 레버리지의 힘이 강해지잖아. 그치? 지렛대 지뢰가 길면 길수록 큰 돌을 밀어 올릴 수가 있잖아. 짧은 지뢰보다. 그치? 그래서 홀로서기라는 건 뭐냐면 이 지렛대 지뢰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게 홀로서기의 과정이야. 강 작가, 내가 전에 레버의 구성이 뭐가 된다 그랬지? 까먹었지 퀴즈. 또. 깜짝 퀴즈. 또 정리해줄게. 자, 레버는 시간, 시드, 경험, 대출이야. 이게 이 지렛대의 지뢰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야. 20대에서 가장 중요한 레버 자산은 뭐야? 시간이야, 시간. 20대는 시간이거든. 시간이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야.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어떤 정보를 얻고 경험을 얻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거야.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20대 그 시간을 통해서 30대에 직장을 가지게 되잖아. 직장을 가지게 되면 30대에 쌓는 게 시드머니라는 거야. 종잣돈. 30대 종잣돈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 레버의 길이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야. 종잣돈의 가장 상징적인 돈이 내가 1억이라 항상 그러거든. 1억을 쌓아본 경험이 있다 보면 그 1억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장해 있는 거야. 그래서 시드머니를 쌓다 보면 이 시드머니 쌓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경험이 또 다른 래버의 길을 늘려주는 거야. 이 경험이 아까 내가 말했던 FMCHO라는 거야. 이 각각 5가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래버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 그래서 시간이라는 래버, 그다음에 시드라는 래버, 그리고 경험이라는 래버가 쭉 쌓이다 보면 길이가 길어졌잖아. 이걸 가지고 내가 드디어 한 40대나 50대에 사업을 한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지? 그게 대출이라는 거야. 대출 통해서 이 래버의 길을 최대로 길게 한 상태에서 이 래버를 가지고 사용한 힘을 우리가 레버리지라 그래. 근데 이런 시간, 시드, 경험, 대출이라는 이 래버의 길이를 계속 쌓다 보면 우리는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 깨달음이 생겨. 그걸 뭐라 그래? 지지점이라 그래. 우리가 래버를 가지고 힘을 쓰려면 지지점, 지지석이 있어야 되거든. 래버에 지렛대가 있어야 되고 밑에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 이 돌멩이가 암석인데 이때 암자가 알의 암자라는 거야. 어떤 한 분야에 알이 생기면 그 알이 암석의 암이 돼가지고 래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렛대 길이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과정이 홀로서기라는 거야. 일을 하면서 그 5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좀 일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치. 아니면은 이걸 그냥 다 놓쳐버릴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10에서 보통 15년 정도 자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쌓게 돼.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분야에서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투자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도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친구들 보면 보통 그 분야에 보통 15년, 20년 정도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요즘 뭐 3년 만에 뭐 성공하고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 그거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카지노를 한 거야. 카지노에서 돈을 번 거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카지노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카지노에서 부자 되는 사람 없잖아. 마찬가지.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야. 근데 카지노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왜냐? 인생의 경험이 없고 래버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야. 그리고 래버의 길이가 짧고 한 분에 대한 아까 말했던 지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카지노를 10년, 20년 한다 해가지고 카지노에 대한 알미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물론 가상화폐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 번 친구들도 많거든. 근데 그게 과연 그 분야에 대한 알미 있어서 번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같이 제 주변에도 지금 퇴사한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막 퇴사한 30대 초반 이제 홀로서기를 하거나 또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 작가는 뭐라 말해주고 싶어? 저요? 저는 제가 당사자라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나에게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레버리지가 좀 짧지 않나. 그래.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결과는 없다는 말이 있거든. 결과는 없어. 삶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야. 늘 과정으로만 존재를 하거든. 결과라는 것도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퇴사란 말은 없어. 성공이란 말도 없고 실패란 말도 없어. 성공, 실패, 퇴사, 입사는 다 결과에서 말하는 단어들이야. 지금 결과가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라면 지금의 퇴사는 퇴사가 아니라 사업 준비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성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성취의 전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 퇴사란 말 자체에 주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퇴사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허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게 결과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야. 세상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입사, 퇴사, 성공, 실패가 없는 거야. 세상은 과정만 있기 때문에
성장과 성취만 있는 거야. 지금의 퇴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성장의 시기라고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해서 성장하게 되면 나중 결과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퇴사가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한 예정된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퇴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네. 퇴사하지 않으면 직장인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퇴사는 일종의 사업을 위한 선물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봐. 알겠습니다. 아, 저희 그 퇴사 라이프에 지금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체 유지와 종족 보존에 본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삶을 죽음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삶은 죽음의 여집합입니다.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현존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과거를 여행하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망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iving is dying 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존과 죽음을 번갈아 가며 맞이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늘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소관건성, 소유, 관계, 건강,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 때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죽음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소관건성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기축감을 더 잘 느끼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 나 살아있네 의 기적 속에서 죽음이라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껴봅니다. 죽음아 고마워. 아직 데려가지 않아서. 나중에 손을 잡으면 기꺼이 따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죽음은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저항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친구입니다. 되게 사랑했던 책이야. 이거 되게 나왔을 때 내가 한이 맺힌 책이라 가지고 이 책 때문에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너무 웃겼어.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 11살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만나게 됐죠. 네. 연애가 시작이 됐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네. 오늘 진짜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 해서. 그렇지. 제가 부산 가는 기차표 취소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어떤 분들이. 아니, 이틀 전에 우리 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야기를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야, 이거 컨텐츠로 남기면 어떨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틀 뒤에 촬영을 하자. 그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스승님이다. 나의 멘토지. 네. 나의 명상 멘토고, 나의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많은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셔가지고, 뭐, 어쨌든, 제주도에서 계신 분인데, 지금은 삶의 어떤 동반자, 그렇죠. 삶의 어떤 도반, 뭐, 그런 술친구, 그런 관계가 된 우리 카밀로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카밀로. 우리 카쌤은 내 선생님이라서 카쌤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나랑 좀 인연이 좀 오래됐어. 아주 오래됐고 한 6년, 7년 정도 됐을 거야. 당사자가 5년 전이고 6년 전에 책을 한 권을 써서 그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거기가 되게 사람의 의식, 무의식, 마음, 알아차림 이쪽 관련된 그 출판을 주로 하는 출판사인데 거기에 좀 출간을 하는 것은 그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는 그런 출판사거든. 그래서 거기에 투고를 했는데 오케이를 받은 거야. 너무 기뻤지. 그래서 보통 투고를 하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책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에디터한테 물어봤어. 아니 책이 왜 이래 안 나오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분이 작가님 앞에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의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그걸 조금 쉽게 편집하고 그걸 가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야.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야. 시크릿을 깨닫다. 와, 이 책. 너무 되게 사랑했던 책이야. 이거 되게 나왔을 때 내가 한이 맺힌 책이라 가지고 이 책 때문에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너무 웃겼어. 어렵긴 한데 이것도 많이 쉽게 이렇게 많이 편집을 한 거지.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뭐 수업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명상 관련된 것도 조금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을 시작을 했지. 나는 조금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궁금하다고 해도 사실 안 움직이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안 움직이면 그만이 연락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신 거고 그때 형 나한테 처음 보내줬던 쪽지 바이브 책을 쓴 맞아. 작가님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출판 계획상 그렇지. 계획 그 순서는 내가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너무 늘어지니까 근데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 사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영성이나 이런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면 약간 수학의 정석?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카밀로는 자신의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받은 느낌이 약간 불교 사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카밀로가 옛날에 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길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그 길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그런 알미 있었거든. 그 알미 지혜들이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약간 삐뚤어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탈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제 카톨릭 수도자로 한 10년 정도를 살았었어요. 스페인에 있는 봉세 수도원 들어가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제가 처음에 수도원 들어갈 때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넘어서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한 11살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29살 때쯤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결정을 했는데 그 직전에 그만큼 이제 완전히 몰려 있었어요. 몰려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데 무언가 하나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드러내지를 않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180도로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형 그 생각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아이씨, 뭐 머리 깎고 뭐 산이나 들어갈 거야, 음, 절이나 들어갈 거야. 음. 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가톨릭이잖아. 음. 아, 그럼 수도원 가면 되겠다. 그치. 수도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만 해도 남자 봉쇄주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곳은 그냥 봉쇄주돈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어떻게 완벽하게 180도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았는데 운 좋게도 스페인에 있는 테라피스트 수도의 수도원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0년 살고 그러다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아도 그만, 사회로 나가서 살아도 그만인데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을 때 일단 아무래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은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그치. 나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맞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뭐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이러이러한 신앙 뭐 이러이러한 교리 맞아. 네, 그렇잖아. 이런 걸 갖다가 맞춰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계속 이제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또한 나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접고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같이 하시던 분들하고는 좋은 관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나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성당을 다녔거든요.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성당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그렇지. 얘도. 우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선택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당연히 종교라는 거는 부모님이 정했으면 난 해야 되는 의무인 줄 알았어. 종교란 자유의 영역인데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 근데 종교는 의무구나 라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 약간 종교에서 멀어졌는데 근데 대신에 종교에 멀어지면서 종교라는 게 있고 종교 단체가 있고 종교적 신앙이 있고 종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각각이 다 다른 건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신앙을 종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교 단체를 종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가르침을 종교라 그러고 그렇죠. 다 다른 거야.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종교의 가르침을 좋아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성당을 다니다가 한 40대부터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불교를 내가 뭐 절을 가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시라 이게 아니라 그냥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불교 경전이라든지 뭐 스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법문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참 성당도 좋아했지만 그 성당에 있는 바이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 가르침을 좋아했고 불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했던 거지. 근데 사실 이 종교라는 거의 신앙과 종교의 가르침은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나는 내 생각에, 나는 뭐 카멜로처럼 종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독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가톨릭이나 이쪽의 어떤 종교 신앙은 어떤 믿음이거든. 어떤 믿음을 통해서 종교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게 있고, 불교는 뭐가 있냐면, 불교의 신앙은 윤회라는 게 있어, 윤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죽고 살고 또 윤회라는 게 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윤회라 그래. 근데 가르침도 다르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라. 이런 거를 또 가르침으로 하시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윤회가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지. 이 신앙과 달라요. 가르침이 정말 다른 영역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성당과 뭐 절에도 굳이 잘 가지 않지만 나보고 종교가 있냐 그러면 나는 카톨릭 부디스트. 이렇게 나는 네, 데이스타님 소개는 아직도 못했어요. 우리는 말이 많아. 이제 그때 처음 만난 게 2018년도 처음 만났는데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연애가 시작이 됐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되게 갈구하고 그다음에 사랑에 좀 집착하는 마음이 좀 어렸을 때부터 패턴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랑을 진짜 알려면은 이제 이쪽으로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시는 말을 제가 이제 계속 배우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찾고자 했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부정적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땐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뭐 남을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고 뭐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혼자 갖고 있는데 이게 제가 스스로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정과 긍정은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딱 하시고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큰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옆에서 이제 일을 배우다 보니까는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아까 네, 바이브님이 말씀하셨던 건 책이 되게 어렵잖아요. 수업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들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유와 예시를 제가 잘 듣는 편이어가지고 이분한테 못 알아듣겠는 걸 이제 저한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또 배우시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시면 또 다시 이분한테 가셔가지고 배우시고 해서 지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인생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 뭔가 어려운 거를 딱 미션을 딱 주면 이게 왜 그럴까 또 알고 싶어지잖아 사람이. 뭔가 이제 물론 문제가 났을 때 에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우리 데이스타는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말고자 하는 그런 약간 의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면 이 마음 공부 영역은 누가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책도 있잖아.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와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너무나 다른 거야. 그래도 카쌤은 이게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늘 동일한 언어, 같은 패턴의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야.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거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있잖아. 그보다 더 오래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평범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는 순간이 있어. 아니, 나도 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 했잖아. 그럼 내가 가장 내가 마음 공부를 했을 때 언제였냐면 딱 15년 됐을 때. 딱 그때는 내가 와, 뭔가 큰 깨달음 얻었다 싶었어.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더 정진해야지 해서 나갔는데 한 15년 지났잖아. 그러면 어땠냐면 20살 때 그 느낌 있잖아. 그냥 뭐 그런 느낌인데 약간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데 우리 옛날에 이소룡이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 5단계까지 올라가면 다시 1차로 넘어가. 그럴 때 똑같은 모습인데 뭔가 달라져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어. 이게 뭐 이렇게 뭔가 더 많이 깨달았다 이런 느낌보다 옛날에는 뭔가를 배우면 그걸 머리로 이제 알았으면 이게 이제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잘 안 드러나.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그냥 산소처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오히려 이런 마음 공부를 지식으로 할 때는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해졌어. 편해졌어. 이미 하고 있어. 최근에 내가 알게 된 거는 우리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분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중성자, 양성자를 이루는 게 쿼크라는 게 있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쿼크야. 쿼크는 물질일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 쿼크는 물질이 아니라 양자 얽힘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라는 게 나오고 있어.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 쿼크는 물질이 아니라 정보라는 거야. 정보의 에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라는 건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 쿼크는 알미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인식이라 그래. 그걸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 카밀로거든. 그러니까 아까 정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고 정보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제 파동이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구현된 형태의 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 자체가 의식 안에 있고 의식이라는 건 또 이제 인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작용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개인이 체험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고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인식함으로써 존재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인식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건 맞는데 그 인식을 하는 주체가 얘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개인으로서의 내가 이 인식을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현실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얘 또한 인식된 대상이에요. 인식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전부 다 여기에서 현실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때 그치. 그 힘을 온전하게 쓸 수 있다.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고, 알기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이 명상이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명상이라는 거는 자리를 옮기는 거거든. 내가 인식의 대상인 자리가 아니라 주체의 자리를 옮겨가는 게 명상인데, 명상이라 그러잖아. 사실은 명상하는 게 아니야. 명상되는 거야. 이 뉘앙스를 알아야 돼. 내가 명상하나? 아니야. 난 명상이 된 존재거든. 명상이 된 거야, 이미. 그걸 아는 순간 이미 명상이 난 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쉬워. 자리를 위로 옮겨가는 거거든. 위로 빠르게 살아가는 나의 방식. 윗바사나란 말이었어. 위로 빠르게 사는 나의 방식. 이게 요 자리가 아니라 저 뒤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님한테도 배우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나를 보는 CCTV를 그렇지. 말하는 건가?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그렇지. 계속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도 대단한 거야. CCTV라는 존재도 사실은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돼. 어쨌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 박수받을 일이야. 내가 말했어.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어. 인간이라고 했어.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사람이 있는 거야. 간격이 있다는 거, 사이가 있다는 것이고, 사이가 있다는 그 두 개가 있어야만 존재하잖아.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띠라는 게 있어. 사띠가 아까 말했던 알아차림의 자리거든. 그게 밑바사나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존재하지 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돼. 야당주 사람의 인자라는 한문 그러자 기대에 있는 노래인거든요. 맞아. 이게 이제 상대성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홀로 성립을 할 수가 없고 그치. 나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 인식의 주체라는 것도 인식의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어떤 존재의 본질을 갖다 표현해 놓을 수 있는 단어가 이 사람인이라는 글자예요. 맞아. 이 존재의 본질을 구현해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인 거죠. 인간이라는 어떤 명상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상하면 허리만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잠만 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꼭 앉아서만 할 필요도 없고 무릎을 피셔도 되고 졸리면 잠을 자도 됩니다. 이거 해야지 하는 집착이 오히려 명상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그런 통증이 왔구나. 졸리고 있구나. 명상이 잘 안 되구나라는 그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걷다가 멈추었다가 앉았다가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 들으면서도 할 수 있으며 움직이면서 혹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일상입니다. 행, 주, 좌, 와, 묵, 동, 정.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은 되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미 주어진 자신의 나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루 1분만이라도 생각에게 주어진 자리를 호흡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으로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생각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잘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가 씁니까? 쓸모가 있어요? 만약에 쓸모라는 것을 이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끼고 똥 만드는 기계예요. 강아지가 그런 거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한테 필요한 존재. 이건 달라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그 필요의 당위성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연인 관계가 되든 뭐 어떤 관계가 되든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뭐라도 이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대로 나 또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필요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 거니까. 나 이것도 할 얘기 많아.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 못 느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 얘기 너무 꼭 해야 되겠다. 프로드. 네.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완벽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남자분의 이제 과거의 삶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좀 그 가정 내에서 약간 소외받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뭐 학창 시절을 보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그럴 수가 있고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자라오신 게 아닌지 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두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프니까 돌아가신 거지? 라고 이제 초등학생인 이제 이 친구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의 무의식은 달랐던 거예요. 나를 두고 떠났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라고 얘가 상처받은 아이가 따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버림받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그 다음에 아빠가 엄마 이제 병간호하고 자기 이제 일 보고 하시느라 저는 항상 집에 혼자 있고, 뭐 어린이집 가 있고, 초등학생인데 어린이집 가 있고, 뭐 이모네 집 가 있다가 항상 이동이 많았는데, 난 이제 버림받지 않으려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게 없어서 내가 좀 약간 위축되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업이 이것도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계속 증명하려고 했죠. 이 사람 옆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 이제 질문자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강남에 스터디룸을 대관을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한 6개월을 거기를 똑같은 데를 갔었거든요. 무슨 스터디라는 거기를요. 근데 몇 번 출근해 나가는지를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따라 못 가는 날은 전화가 와요. 어디로 가? 몇 번 출구야. 그러면은 그때 저는 짜증을 내죠, 저는. 아니, 그럼 아직도 못 내웠어요? 하면서 제 무의식은 이제 반기는 거예요. 표면의식은 나는, 저 사람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그냥 적어놓고 기억하면 되지 하면서 화를 내는 애가 있다면 무의식 안에서는 아, 이 사람 나왔으면 안 되는구나. 나 절대 버림받지 않는구나. 이걸로 안도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모를 자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 사랑과 싹디를 알면 쉬워. 저쪽에 있는 애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있어. 저쪽에 있는 애는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편한 거야. 이렇게 좀 열받아 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이 지금 데이스타가 있는 게 마음은 편한 거야. 그런 애들이 넘쳐나거든. 이런 부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데이스타가 그게 편한데 계속 그걸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난 그게 싫은데. 나는 그게 싫은데 그게 마음 편하니까 일어나는 것뿐이야. 생각은 거부하는데 난 싫어. 그런데 마음은 생각과 무관하거든. 마음 위에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게 편한 게 이 우리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 있으면 그 부정적 채색된 게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다는 건 그게 당연하다는 거고 당연하다는 것은 그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편한 대로 일어나는 것뿐이야. 중요한 게 초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질문 마지막에 뭐 관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와 쓸모예요. 필요와 쓸모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완벽한 여자친구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 양반 마음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관념이. 자, 그런데 필요라는 것은 쓸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 혹시 있으세요? 아이 가질 계획 있으시죠?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은경이에 태어났습니다. 자, 얘가 사람 구실을 할 정도로 클 때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두 분이. 부모니까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가 씁니까? 쓸모가 있어요? 만약에 쓸모라는 것을 이용 가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끼고 똥 만드는 기계예요. 강아지가 그런 거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한테 필요한 존재예요. 이건 달라요.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돼요? 유일한 그 필요의 당위성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연인 관계가 되든 뭐 어떤 관계가 되든 나와 관계 맺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뭐라도 이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대로 나 또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쓸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 이거죠. 관계에 있어서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계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는 거는 그냥 나와 너라는 관계 그 자체가 모든 필요성이 전부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는 나 혼자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일 수 있으려면 지금 나랑 앞에 앉아있는 너라는 관계가 필요해. 너 입장에서 봐도 내가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PD님한테 너라는 역할을 해줘야만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나라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의 전부예요. 존재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서의 필요의 유일한 이유예요. 나의 존재를 나 아닌 다른 것이 성립시켜준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자꾸 관계의 증명을 쓸모에 기반한 어떤 이용 가치 측면에서 파악을 하려는 관념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 그게 다예요. 아무런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하영이 형님 집에 왔어요. 형 왔어요 하고 술 한잔 합시다. 뭐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고 먹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형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굳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막 하는데 해갖고 이 형한테 내가 무슨 쓸모가 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어요. 내가 굳이 안 와도 돼요. 굳이 안 와도 이분은 자기 시간을 잘 보낼 테고. 그렇죠? 반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존재적인 필요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 카밀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하영이 있기 위해서는 카밀로가 필요해요. 카밀로도 마찬가지죠. 함께 앉아가지고 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카밀로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 대상 역할을 해주는 이하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이래야지만 지금 이 순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이기 위해서는 그냥 자식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죠? 자식도 자식이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것. 그럼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되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야. 하나는 존재 이야기고, 맛있어? 하나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 맛있어? 필요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어. 이미 필요로 된 존재들이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게 다야. 필요는 이미 여기 존재를 하고 있어. 쓸모는 뭐냐면 집착이야. 왜냐? 네가 필요해. 네가 여기 없는데 네가 이 상황이 필요한 거야. 왜냐? 그게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쓸모 있는 뭔가를 해야지만이 네가 올 것 같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의도를 해가지고 이루겠다. 이게 인과법이거든. 내가 좋은 의도를 했어. 내가 너한테 필요한 존재가 됐어.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이게 쓸모야. 좋은 의도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 게 인과법이란 거고,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야. 인연의 생각. 인연과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인과, 연과, 결과와 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연이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야. 안 나오면 뭐가 된다? 나는 이 여자한테 좋은 의도로 사랑한다 말하고 선물도 주고 집에 갔는데 세상이 여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난 뭐가 돼? 스토커가 되는 거야.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는 스토커가 되는 거야. 그거는 세상이 인과의 세상이 아니라 인연의 세상이기 때문에, 연기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필요라는 거는 연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렇지. 인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쓸모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면 더 좋아. 여러분, 관찰이 물질을 만듭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라는 겁니다.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의 최소 단위인 쿼크는 정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물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곳이 향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인식이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물리화학적으로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인식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풍요로 채우고 감사로 물들일 때 우리 내면의 이너 포레스트가 긍정으로 채색될 때 그 마음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과 긍정의 행동을 이끌어서 현실의 풍족과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인식이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은 없습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가난할 뿐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누군가를 왜 모르지? 근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딱 붙었던 게, 저는 진짜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물어본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선 통제받는다 느끼고 취조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취조하냐? 라고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알고 들어가도 힘든데 모르고 갔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것도 사실 이제 스페인어를 모르고 간 거는 제 그 책임이 큰데요. 사실 그때 홍대 입구에 있는 레알 스페인어 학원인가 그 학원을 끊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근데 나갔는데 2번 딱 나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툭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아니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다. 안 나가고 알파벳만 아는 상태에서 봤어요. 대단하지 않아? 맨땅에 헤딩한 거지. 오히려 형 내가 한마디도 못하던 시절에는 그 수던 형제들하고 아무런 충돌이 없었어요. 이건 말을 못하니까. 말을 그렇지. 못하니까 충돌이 거기서도 그러려니 그렇지. 이끌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덧 무언가를 조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신기하지. 충돌이라는 건 서로 간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거는 내 안에 할 말이 많을 때 그리고 네 안에도 할 말이 많은데 네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서로 부딪힐 때 이때 일어나는 게 충돌이에요. 네,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충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술만 먹잖아. 많이 안 통하면 그 웃으면 술만 먹어. 시덥잖은 농담이나 하고 즐겁거든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되게 되게 좋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난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기 때문이잖아. 이 판단, 분별, 해석의 도구가 뭐야? 그렇지. 언어를 알기 시작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잖아.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늘 우리가 분별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왜? 언어를 쓰니까. 이 언어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살기 편하게 해줬는데 인간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질문지에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 마음 공부를 두 분이서 다 하시니까 부부싸움은 없으실까? 지금은 그렇게 부딪히는 거는 없는데요. 초창기 만났을 때 많이 부딪혔어요. 왜냐면 제가 마음 공부가 덜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좀 약간 혐오하고 배척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것을 좀 많이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자기계발판에서 이제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맞긴 맞는데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좀 심하게 치우쳐져 있으면 사랑, 감사 좋은데 이제 미움, 증오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시선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그게 이제 그 강박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 거다. 그런 저만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프레임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그게 기대하게 되고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당연히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니까는 저는 좀 요구를 잘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제가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모든 저의 이제 기준과 판단으로 인한 결핍에 의한 통제이니까 이제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트레이닝이 자동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분이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라고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정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싸웠던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MBTI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 책은 T 성향이 강해요. 네, 이성적이고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데 제가 T고 이 사람이 F거든요. 수업하는 사람은 T인데 이제 평상시에 이 사람은 완전 F.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 아파 그러면 그럼 빨리 병원 가자 이런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제 그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라고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육하원치 사고를 되게 좋아하고 인과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친구? 친구 누구? 라고 물어봤죠. 그냥 저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해결사 캐릭터, 약간 탐정 캐릭터가 있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혼자 지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는 캐릭터로 자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이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언제 들어오고 알면은
저는 그 시간까지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저녁 혼자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저한테, 전 탐정 캐릭터잖아요. 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미제 사건만 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줘요. 친구 누구? 했더니 이제 그런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친구. 라고. 승철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맞아. 왜냐면 어떤 놈이 나올지. 남자들은 그냥 이제 뭐 거기서 만나자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에 만나는지 이걸 정하고서는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뭐 승철이라 얘기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몰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모르네.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누군가를 왜 모르지? 일부러 말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다 대답 못 들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내가 저녁 혼자 먹을지 기다릴지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딱 붙었던 게, 저는 진짜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냥 그런 궁금증으로 물어본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선 통제받는다 느끼고 취조받는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취조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난 취조가 아니라 난 그냥 궁금한 건데 왜 이게 취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의 요구사항을.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서는 이제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룰이 많더라고. 한 이제 2, 3년 동안은 계속 그게 부딪힘이 있어서 저는 계속 요구하고 그 요구를 못 들어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딪힘이 이렇게 있었다가 제 안에 이제 안정적인 것을 되게 추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됐던 거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나는 이것도 왜 모르는 거지? 그냥 간단한 건데, 누구 만나는지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것만 얘기해주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몰라야 되지? 하면서 억울해 하다가 제 억울함을 완전히 직면하게 되고, 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암투병 중에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계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엄마 이제 이렇게 병간호 하시고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맨날 언제 들어오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맨날 밤늦게까지 아빠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너무 항상 결핍이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그 슬픔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나를 약간 방치를 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안감이 너무 크니까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아, 이게 이제 불안한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오히려 지켜주기 위해서, 그거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일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제 안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도 궁금증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줘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누구 만날 거야? 오늘 몇 시쯤 들어올 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열심히 요구를 해도 먹히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부딪힘이 있어서 제 불안감은 계속 계속 올라가면서 저의 과거의 슬픔과 이것이 이제 계속 연결이 돼야 제가 그거를 완전히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슬픔에 얽매여 있었구나. 사실 이걸 알지 않아도 안전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온몸으로 깨닫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포장해줄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빨리 적응한다 이런 거지.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인간은 절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이 바꿔주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세상이 바꿔주는 시간이 좀 빨리 걸린다. 우리가 딱 바뀌었을 때가 언제냐면 딱 90도가 되면 방향이 좀 달라지잖아. 그럼 90개월이거든. 그리고 91개월이 되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인간이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 그 91개월이 7년, 8개월 정도. 한 7, 8년 지나면 조금씩 뭔가 바뀌어졌는데 이랬는데 마음 공부를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뭐. 제가 원하는 걸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걸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고 집착을 해야 되는 그런 관념이 드러나야만 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삶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의도하고선 얘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안 줘야지. 이런 게 아닌데 자동적으로 저의 관념이 그렇게 드러나야 내가 과거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처음엔 되게 미웠었어요. 초창기에는. 왜냐면 저는 온 그 사랑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원하는 사랑은 진짜 아예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요구한다고 안 따라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막 분노, 막 억울함, 슬픔, 좌절, 특히 이제 외로움까지. 근데 그 모든 감정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왔던 일들이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다시 한번 나타났을 뿐이지 이 사람이 안 줘서 나타난 게 아니더라. 걸 이 공부를 하면서 안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죠? 아, 좋죠. 봐봐. 얘가 바뀌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바뀌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야. 이 뉘앙스 차이를 알겠어? 그 얘기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바뀌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이게 바뀌었다고 그냥 아닌 거야. 진짜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 자기가 이제 예쁨 받고 이제 옆에서 안정감 느끼고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거기도 한데 이제 점점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타난 그대로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저 옆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뭐 좀 고통을 준다거나, 슬픔을 준다거나, 이것도 깊은 뜻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고비를 넘어서면서 과정이 말로 설명하면은 이제 길고 복잡한데 어쨌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약간 알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진정한 스승을 찾은 건 맞죠.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아까 들었어? 드러난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완전히 드러남. 그 드러난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거든.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바꾸려고 하잖아. 사랑하니까 강요하고 독재하고 강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우면서 내 감정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를 제가 또 그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안에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구나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아지기 조금씩,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또 내 안에서 뭐 배워야 될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도 뭘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저를 통해서. 그 서로의 역할을 서로의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야. 되게 서로의 스트레스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아는 거. 훌륭한 결혼 생활의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건 있어. 나도 사람인데. 그렇지. 초기에 몇 번 이렇게 딱 했다가, 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단 말이야. 그렇지. 눈치를 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무언가를 유지를 한다면 거기에는 의도는 있어요. 네. 그 의도는 명백한 그 의도는 있어요. 여기까지만요. 그래. 그래서 진짜 아까 말했듯이 자기 기억 때문에 자기 그 기억이 이제 각인된 그 관념이라 그랬는데 그 관념이 결과물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근데 그렇지. 그 알아차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카밀로였던 거야. 카밀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알게 됐잖아. 얼마나 좋은 배움의 장을 열어줬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게 되면 이제 자기의 어머니라고 저를 투영시켜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좀 약간 나한테 넓게 그 토닥토닥임이나 이런 거를 좀 이제 과하게 이제 집착하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의도가 들어가요. 왜냐면 일부러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실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이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몸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럼 왜냐면 미움받을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그 사랑을 있잖아. 아까 말했던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알미거든. 알아차림이거든. 나랑 너랑 세상이랑 마지막에 사랑이거든. 나, 너,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네 번째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완전하게 내가 허용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허용할 수 있고, 저 사람 허용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래서 나는 참 그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진짜 삶의 모든 거잖아. 삶은 추억이고, 스토리고, 관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잖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이유가 기억. 사람 입맛은 그렇지.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기억과 이 음식이 매칭이 되면 맛있는 거지. 사실 처음 먹어보는 음식 이거는 맛있는지 잘 몰라. 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소를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릴 때 소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비싸가지고 맨날 돼지만 먹다 보니 돼지가 맛있는 거야. 근데 그만큼 기억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기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어떤 추억이고 그게 내 전부라 그러면 기억을 정말 잘 가꿔야 돼. 기억은 가꾸는 거거든. 기억에 긍정의 의미를 딱 담아가지고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게 난 마음 공부라 생각해. 그 기억이라는 이미지 있잖아. 생각. 거기에 좋은 감정을 딱 담아가지고 넣어주는 것. 긍정적 사유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내가 많이 배웠어. 반응을 잘하는 거. 긍정적 사유, 긍정적 사고하는 거. 근데 그거는 습관이 되면 되게 쉬운데 그게 습관 들이는 데까지 한 10년 걸리거든. 그러면 되게 사는 게 편하죠. 항상 좋은 기억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잖아. 내 무의식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닿으면 그 생각의 씨앗이 숲을 만들거든. 내면의 숲. 내면의 숲에는 뭐가 있어? 길이 있잖아. 그게 뇌에 있는 길이거든. 그 뇌의 길이 뭐다?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이야. 그거는 마음의 숲에 부는 바람이거든. 마음의 숲에 바람이 불면 생각, 감정, 느낌 떠오르는데 우리는 내가 그걸 만든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마음의 숲이 만드는 거고 위에 기억의 씨앗이고 그 기억의 씨앗을 잘 뿌려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좋아지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어릴 적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로지 그 문제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몰입해 있을 때 세상은 그 문제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를 풀고 있었구나 라는 알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를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풉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수능 문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능 문제지 속에 있는 수학 문제를 보았습니다. 졸업한 지 30년 만에 또다시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알미 생기게 됩니다. 수학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고에 눈물 짓고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삶을 망쳤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문제는 푸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아는 것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낮에 꾸는 꿈과 같은 거예요. 꿈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도망칠 수도 있고 무기를 들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라는 문제를 풀고 꿈에서 깨어나면 더 큰 해결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 꿈이구나.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꿈이라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미 꿈이기에 꿈이랄 것도 문제랄 것도 원래 없었습니다. 49세의 성인이 보는 수능 문제에 대한 시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아는 암. 그게 부처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